번째 시간을 시작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자의 배움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 배움이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자 논어 1장 하기편의 1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학이 시집지면 불언여로와 라고 할 때, 이제 학과 습과 열, 요것이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학을 이제 모방으로 한번 해석을 하고, 습을 반목으로 해석을 했을 때, 어떤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모방하고 그거를 반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새로운 내가 되는 것, 이것이 나한테 기쁨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안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논어를 좀 읽어보신 분이라든가 동양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공자와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아내였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일찍 단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좀 길지만은 이제 배움과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인용한 얘기 한번 볼게요. 농야편의 두 번째 장인데, 애공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애공은 이 얘기는 애공이 물었다는 걸 보면 공자가 천하주의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을 할 때가 정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애공이 노나라의 왕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애공은 나이가 어렸죠. 그래서 이 시기는 논어를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환이라고 해가지고 맹손씨, 숙선씨, 대손씨가 노나라를 3분해가지고 거의 애공은 제후는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된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공이 물어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호학을 하고 있습니까? 공자한테. 이미 공자가 호학한 사람이다,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합니다. 안회라는 자가 있어서 호학을 하였다. 안회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배움을 좋아했다. 근데 호학을 했다는 그 표현이 뭐였죠? 불천노 불이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써놨죠? 불천노하고 불과했다. 그리고 나서 공자가 얘기합니다. 불행히도 그는 단명을 했다. 죽었다, 일찍. 지금은 없다. 금야 즉 무하니 미문 호학자다. 아직까지 호학을 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공자가 얼만큼 일찍 죽은 자신의 제자의 안회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지가 묻어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일단 우리의 주제는 배움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자, 애공이 그래, 당신이 그렇게 호학을 한다고 하니, 배움을 좋아한다고 하니, 당신의 주변에, 당신의 제자 중에서 누가 호학하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공자는 천하주의를 끝내고 나서 과정을 다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다시 노나라로 말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자는 그렇게 14년 동안 천하주의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구상을 실현하고 노력을 했는데, 노나라에 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이렇게 정치적인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후학을 기르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죠.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자한테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기에 보면은 한 3천여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호학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애국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공자가 뭐라고 그랬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누가? 안회가 죽었다. 근데 안회가 호학한다는 그 이유가 뭐였죠? 불천로 불이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통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있어가지고 또는 뭐 우리 그 과거를 봤을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 하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수능을 만점 받은 사람? 아니면 학위가 많은 사람? 뭐 아니면 논문을 많이 쓴 사람?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뭐 SCI 뭐 그런 걸 게시한 사람? 이런 우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아마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공자가 얘기하는 호학의 어떤 평가가 이 기준이 뭐죠? 불천로 불이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천이라는 것은 평양천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천도가 뭐죠? 수도로 옮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 옮긴다는 거. 그건 무슨 뜻이죠 이게? 화를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이과는 뭐죠? 이과는 두 번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자가 얘기하는 호학의 기준인 거예요. 이것만이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왜 불천로가 호학의 기준이 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같이 상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죠. 일단 천도는 화를 옮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화를 옮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내 자식이 무언가 이 잘못된 행위를 하면 차마 애를 혼내지 못하고 내 배우자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또는 직장에서 상사한테 어떤 잘못된 어떤 실수를 지적을 받고 나서 자기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 집단에 종묘에서 땀맞고 한강에서 사투리 한다 이런 게 있죠. 혹시라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를 화나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에 떠올라요. 자, 그럼 그 사람을 좋아해 보세요. 또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한번 미워해 보세요. 가능한지.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내가 나의 화가 됐든 기쁨이 됐든 좋아함이 됐든 욕망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거기서 분노는 화를 이게 이제 한문으로 표현상이 애매하지만 화를 낼 수는 있는데 사람이, 근데 거기서 내가 흔히 말하는 분노하게 된다는 거는 내가 그 화를 주체를 못했을 때는 분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화와 흔히 말하는 그 분노는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분노로 간 거고, 화라는 건 1차적으로 내가 어떤 압박이라든가 기분이 나빴을 때 화를 냈지만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주체를 못하고 갔을 때 분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거 아니냐 이거죠. 화와 분노라는 거는 틀리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건 화고 제어를 못하는 거는 분노라는 거죠. 한번 그 새로운 정의를 내주셨어요. 화와 분노의 차이는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좀 다른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화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욕망의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가지고 욕망이라는 것. 제가 이 얘기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욕망이라는 것이 과연 욕망의 주체가 나인가라는 얘기를 한번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천로에서 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선생님 말씀이
화와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화 자체가 한번 이 상황에서 내가 뭐 화를 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느끼는 화일까요? 화의 연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화가 나는 건 어떤 경우에 이게 보자 하니까 라든가 어떤 상황이 나를 자극을 해서 트리거가 돼서 내가 촉발되는 게 화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화가 난다는 것, 여기서 확장을 해가지고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느끼는 것은 이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맛집을 어떻게 선택하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정보를 찾아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런가요? 이 무수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매스미디어가 우리한테 자극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게 아닐까요? 또 우리가 물건을 소비를 합니다. 구매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홈쇼핑을 통해서 아니면 거의 광고인지 정보인지 모르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합니다. 과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합리적으로 많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찬찬히 들어보면 그게 나의 선택일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자, 그러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왜 공자는 불천노에 대해서 배움의 하나의 중요한 걸로 따지고 있는가? 저는 이 노라는 것은 화뿐만이 아니고 욕망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화라는 걸 보죠. 제가 책에는 그냥 어떤 근대 철학자라고 썼는데 이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무엇을 욕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저거를 먹고 싶어 알죠. 난 저거를 가지고 싶어 알죠. 난 저 사람과 만나고 싶어 알죠. 하지만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언가를 욕망하는 걸 알지만 내가 왜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짐승이냐, 어떤 동물이냐면 어떤 존재냐면은 인과를 만들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욕망을 가졌어요. 그럼 이 욕망의 원인을 나는 해석을 해야 돼. 실제 원인은 몰라요. 어떻게 해석하죠? 나는 합리적으로 선택했어. 제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그러죠?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유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죠? 우리는 화가 난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 이 화를 풀어야 돼. 누구한테? 내 앞에 있는 인간한테.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우자입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나의 가족이에요. 대체적으로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내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 대상한테 내가 화를 내요. 이게 천노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비밀인 것이죠. 근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읽어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항상 천노를 했어. 그럼 이걸 고쳐야 돼. 나 더 이상 나는 화를 옮기지 말아야지. 마음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마치 내가 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내가 금메달 딸 수 있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 비교하면 그것만큼 또는 그것보다 좀 덜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예요. 자, 이 천노예요. 욕망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불의와 우리는
끊임없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 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하고 가까운 사람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벌이게 되죠. 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불과가 아니에요. 불과는 뭐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인간은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수와 오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존재예요. 인간 자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라는 것이 그런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불과,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과오를,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항상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학습이에요. 그게 배움이고 그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어. 또 실수를 했구나. 자각하는 거. 이걸 제가 선불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할까? 알아차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화를 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거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은 이런 과정들을 이제 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 수행에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학습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자가 얘기했던 아내가 가지고 있는 호학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논어를 잘 읽어보시면은 논어에는 아내뿐만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다 캐릭터가 아주 강해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보다 자론도 그렇고 자공도 그렇고 제어, 번지 많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라는 게 뭐죠? 과일은 아니든 그냥 그러한 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 캐릭터를 형성하는 거잖아. 쟤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 쟤는 내성적이야. 쟤는 외향적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거죠? 무언가가 반복된다는 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 근데 솔직히 아내는 재미가 좀 덜합니다. 논어에서 읽어보면 어쩌면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기의 반복된 어떤 캐릭터의 형성이 아닌, 솔직히 우리가 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하루 좀 내고 실수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내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공자가 얘기하는 배움의 호학의 하나의 일단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헷갈리지 않나요? 이 우리의 헷갈림을 공서화라는 제자가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공서화가 나중에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스님, 자로가 똑같이 물어봤는데 아선하라고 얘기를 하고 염류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공자왈, 맹자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공자왈, 맹자가 무슨 뜻이죠? 고리타프라는 뜻도 저 꼰대가. 대표적인 그 꼰대 대변이 공자왈, 맹자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현실과 맞지 않은 달라진 상황에서 옛날의 가치를 그대로 하기 쉽지냐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을 공자왈, 맹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공자와 맹자는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보세요. 시대와 장소를 떠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제자가 물어보는데 자로가 물어볼 때 다르고 염류가 물어볼 때 달라요.
당연히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죠?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공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화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로위에는 너무 나가. 그러니 내가 말린 거야. 염리새는 너무 몸을 사려. 그래서 내가 나아가도록 돕기다 주는 거야. 이게 공자 얘기예요. 자, 진퇴. 우리는 누구를 나아가게 하고 누구를 머무르게 해야 될까요? 항상 나아가야 되나요? 항상 머물러야 되나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윤리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언제 우리는 나가야 되죠? 언제 우리는 물러나야 되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중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 책에는 쓰지 않았는데 맹자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국시대에 맹자의 사상은 그렇게 넘버원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각가들을 보면은 유가가 최고이고 그 다음에 도가,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이제 학술적으로만 우리가 배우는 법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배우고 있는데, 그때는 양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묵가의 그 시조의 묵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주는 어떤 사람이냐? 맹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 이 정강이에 털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는 자가 양주라는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 맹자는 제 의견에 의하면 굉장히 뭐 과하게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양주의 문헌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맹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열자라는 그런 그 남아있는 판본을 보면 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해요.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맹자는 양주도 하나의 극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무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주를. 이거 뭐예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묵적은 어떤 사람이냐? 내 정수리를 으깨더라도 천하에 조그마한 이익이 있다면 나는 할 사람이 묵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에요. 하지만 묵가는 어떤 거냐면은 그 겸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아비나 너의 아비랑 똑같이, 내 자식이나 너의 자식이랑 똑같이, 내 나라나 너의 나라랑 똑같이. 왜 지금 천하가 혼란을 빠져 있느냐? 내 자식과 너의 자식을, 내 아비와 너의 아비를 차별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이 묵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묵가에 대해 가지고 맹자는 뭐라고 비판하냐면 무라고 비판합니다. 아비도 모릅니다. 맹자는. 물론 이제 묵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묵가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아주 배울 거 되게 많아요. 어쨌든 맹자는 배웁니다. 자, 그러면 무분. 맹자가 볼 때 철저한 개인주의, 철저한 정치주의. 그러면 그 안에 중의라는 것이 그 안에만 딱 들어가면 되느냐? 맹자는 세 번째도 얘기합니다. 자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한쪽과 다른 쪽이 있으면 항상 중간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중간만. 여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뭐 어떻게 뭐 어떤 의견을 물어보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저는 중간이에요. 이게 중요할까요?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극중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던 중용 어떤 뭐 제3의 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용은 극단이 아닙니다. 이런 공식이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중용을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불가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가능.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 왜 읽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중용은 불가능이라는 얘기 나와요. 천하의 장력은 내가 거절할 수 있고, 천하 국가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고, 그러면서 백인 가도야 10% 칼날비도 내가 걸 수 있다. 하지만 중용은 불가능하다는
공자 얘기하거든요, 주인공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세요.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자막 같은 애.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식처럼 나는 이런 입장을 취해야지. 난 이게 중요 아니야? 쉬워요. 그죠? 하지만 공자는 어떻게 하죠? 나아갈 사람한테 나아가라고 하고 물러날 사람한테 물러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농담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길빠빠. 요즘 말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나아갈 때 나아가고 들어올 때 들어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쩔 때는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비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중용 불가등하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 선징편의 이제 15장인데 과유불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과유불급이 무슨 뜻인가요? 보통 우리가 할 때 과한 것은 불급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우리는 보통 하잖아요. 같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 뜻을 해는 것처럼 과한 것은 불급보다 못하다라고 우리가 헤아리게 되면요. 그럼 일단은 멈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자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과와 불급이랑 똑같아요. 유라는 말이 이게 이제 보통 그거랑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우리 인용한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공이 물어봅니다. 자공도 이제 대단한 제자이죠. 시간 관계상 자공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 사하고 상하고 누가 더 현명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자공이 이때 당시에는 공자하고 아주 그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쟤하고 누가 나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나쁜 새끼지. 싸가지 없는 놈이지.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도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라고 지은 것은 사는 사람, 그거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 영화 중에서 군사구 밀체라는 영화 있었죠? 고리타브라는 공자와 명자의 군사구 밀체입니다. 근데 자, 옛날 사람들은 자가 있고 호가 있고 그다음 이름이 있고 막 그렇죠. 자, 그러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인 남자예요. 물론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건 모르겠지만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 보통의 성인 남자의 경우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구. 네? 친구하고 너비나 아랫사람. 아닙니다. 여기는 이름,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아이들 자기 잘 군사부. 임금하고 군사부가 그 성인 남자 이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엄마도 이름 안 불러요. 어머니도. 보세요. 사업 같은 거 보세요. 군, 임금, 스승. 아버지가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로 또는 개로 이런 식의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로의 이름이 유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 중국에 이게 어떻게 서로 이름을 부를까 하면서 한번 그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어려워요.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름 자체는 스승이 부릅니다.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 직장 생활하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대리예요.
여기 과장이 있어요. 그리고 부장이 있어요. 내가 내 상사한테 직접 얘기할 때 과장님, 이 과장님, 박 과장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장한테 이 사람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하죠? 이 과장이 이랬습니다. 존칭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 얘기는.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곡이 뭐라고 하냐면 사하고 상하고 누가 한명합니까? 왜? 스승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사는 자장의 이름이고 상은 자하의 이름이에요. 스승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릅니다. 그 공자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유야, 회야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이런 거 있어요. 어쨌든 자장하고 자하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누가 더 현명한지를 얘기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장은 너무 멀리 가, 과해. 근데 자제는 좀 모자라. 더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게 평가를 합니다. 공자가. 그랬더니 자본이 뭐라고 하죠? 그러면 자장이 낫겠군요. 왜? 우리의 목표 지점이 여기인데, 예? 여기 출발점인데, 자장은 과하고, 예? 자는 요만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보면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공도, 스승도 자하보다는 자장을 높게 평가하는구나, 낫다고 보는구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요? 과유. 그렇죠? 만약에 과한 것이 불급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뜻으로 또 새길 수도 있긴 있겠네요. 만약에 우리는 보통 과한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공자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중.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이 논어에 보면 그런 중용의 정신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을 집대성한 책이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천하국과 가경이야. 내가 안 다스리면 돼요. 근데 굳이 저한테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나라를 다스릴 어떤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장로 가세요. 누가 저한테 뭐 어떤 그 큰 업무를 맡기거나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뭐 스카우트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기는 가면 칼날기는 저는 웬만하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은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 이거는 제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저는 가족이 있고 저희 친구가 있고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고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과하거나 불급하지 않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상 속에서 저는 과하거나 불급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당장 죽지 않으면 해야 되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장록을 받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이건 안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용이라는 것은 이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운명입니다.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살아가는데 과하지 않고 불급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게 공자의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서의 중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 공자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에 의한 정치, 덕치 뭐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치라는 말이 있어요. 후대 사람들이 만든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얘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얘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악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예와 악은요, 전통적인 육아의 사상과 다릅니다. 다 번역어들이에요. 예는 뭘로 번역을 하죠? 예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는 어떤 에티켓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악은 뭐죠? 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뭘 번역하죠? 뮤직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예악하고는 달라요. 에티켓의 어원이 서양에 있습니다. 고대 히락부터 해가지고 로마를 거쳐가지고 현재 근대까지 뮤직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만 제치고. 자, 그러면 일단 적어도 공자가 얘기하는 예악은 무엇인가 한번 보죠. 자, 기본적으로 레비스트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어떤 이제 구조주의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토대를 구축한 사람이 인류학자인데, 이 양반이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표현될까? 우리의 언어를 표현 미개하고 원시적이고 그런 이런 문화들을 그 연구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향 대립적인 어떤 구조,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떨어진 그들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밝혀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레비스트로스가 얘기했던, 또 레비스트로스 이후에 현대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이런 거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던지기만 하고, 자, 얘는 무엇이냐면 음에 해당됩니다. 네? 악은 양에 해당합니다. 얘는 질서, 악은 화합, 조화. 이 이후에 음의 양으로 대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지키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가 다음 주에 거의 한 30년 동안 같이 지냈던 선후배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아유 선배님 이러거나, 아니 후배한테 너 이러지 않아요.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됐습니다. 거의 그냥 말로만 형동생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저보다 한참 나이가 한 10년, 20년 어린다 하더라도 뭐 직장에서 어떤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야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면 얘가 맞을까요? 다르죠. 또는 제가 이제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어떤 장례식에 가거나 하면은 우리는 절을 하죠. 근데 또는 어떤 자리에 가면은 우리는 악수를 합니다. 자, 각자마다 그 상황마다 우리는 표현이 다르죠. 우리 그 어떤 게 예의에 맞는지 어떻게 알죠?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 일단 적어도 제가 왜 어디 가서 절을 하고 장례식에서 절을 하고 누구한테 인사를 하고 누구한테는 악수를 하고 누구한테는 포옹을 하고 누구한테는 반말을 하고 누구한테는 깎다 주고,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너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일반 자연에서는 다른 존재는 어떻게 하죠? 먹거나 먹히거나입니다. 도망가거나 잡아먹거나 해요. 이 자연에서는 나와 다른 존재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문명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어요. 싫든 좋든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 하지만 우리 다른 존재 속에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공존을 해야 돼요. 공존의 방식 중에 하나는 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녀가 다르고, 장유, 나이 많고 나이 적음이 다르고, 그렇죠? 또 어떤 공간에서는 상사와 부하가 다르고, 이런 차이들을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우리 모든 예 이런 걸 다 없애버리 반말하자 가능합니까?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육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에서의 차이를 표현한 게 예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차이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남자잖아요. 여자잖아요. 또 같이 뭐 공부하고 있잖아요. 차이도 있지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표현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는 경험하죠.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가끔 가다가 노래방 가잖아요. 적어도 물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직장에서 노래방에 가서도 거기서도 막 이런 그 차별 같은 게 있다고 얘기 들었지만 적어도 친구들끼리 가면 어때요? 그 보통의 경우보다는 더 파악을 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요. 네?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감동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혹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창을 하거나 같이 노래를 하거나 같이 악기를 연주할 때 그 하나의 그 화합하는 거.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예치가 아니고 예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용의 정치입니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면서도 같기 때문에. 다름에 대한 표현이 예이고 같음에 대한 표현이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공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궁중음악 같은 걸 듣고 국악을 듣고 아니면은 아침마다 문화를 드리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예치에 대해서 예악에 대해서 공자가 얘기했던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남녀의 문제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 다르다고만 하고 더 이상 만나지 말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 정신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가쓰고 돋구쓰고 한 것처럼 야 옛것이 좋은 것이 이건 아니죠. 하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예약에 대해서 하나만 첨언을 하면은 제가 인용한 8편 인이 불리면 여래하며 인이 부주면 여악하.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인하지 않은데 얘가 뭔 상관이고 사람이 인하지 않은데 악이 뭔 상관이냐 이런 얘기예요. 공자에게 있어가지고 예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자가 새롭게 구체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할 때의 시스템 중에 하나가 예악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와 악은 여기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박수를 하고 절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게 보이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우리가 함께 즐기는 어떤 것이죠? 그럼 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자가 볼 때. 지금 제가 인용한 것에 의하면 인입니다. 네? 이 예와 악의 바탕은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인을 뭐라고 풀었죠? 이걸 보면서 건강한 마음이라고 풀었죠? 여기서 타자의
즐거운 다른 사람이 즐거운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이 웃으면 그렇게 따라 웃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인이라는 사회적 공동체에 중요한 건 타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 자, 이런 인한 마음이 없으면 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악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 공자의 얘기예요. 얘 악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무엇을 읽고 싶냐면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그 100여 년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 가지 오랫동안 500여 년 동안의 전통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문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가 새로운 사상의 주장을 하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가 나아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데올로기, 사상, 이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새 수는 새 부대에 새로운 부대로 뭐가 필요하죠? 수를 담을 수 있어요. 예 악이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페미니즘이 됐든 어떤 소위 말하는 이론적인 구성 어떤 철학이 됐든 바탕에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요즘에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뒤지고 싶어요. 자, 여기서 공감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한국 사람? 경상도 사람? 남자? 여자? 청년? 아닙니다. 고통받는 누구나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조건 속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어떤 경우이죠? 아픈 선택인 거예요. 비극적인 선택. 근데 마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 이게 옳은 것이야. 예와 악을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라. 재정이 있든 없든 흉년이 들었든 풍년이 들었든 그래 예를 지켜야지. 사직의 제사를 지내야지. 개소리죠. 예와 악은 왜 이게 필요하죠? 이 공동체가 이 인한 마음을 공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주의, 어떤 주장하는 거 왜 필요하죠?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무언가 옳다고 하는 것, 이거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인을 잊어버려요. 더 얘기하면 제가 흥분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